이제 제가 그 이야기한 투자의 진화는 미국에서 나온 벤처캐피탈의 역사와 철학, 그다음에 거기와 관련된 창업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죠. 이 책은 투자의 시계는 투자에 대한 투자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제가 앞으로 언급하게 될 그 벤처캐피탈 사이클 이런 거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국내 투자업계 실무자분들 혹은 관련자분들이 몇 년 전에 모여서 이걸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걸 내면 독자가 없잖아요. 누가 이걸 돈 주고 사보겠어. 그래서 지금 절판돼 있습니다. 내가 나오기 전에 찾아봤는데 저도 여기 있어. 절판이 됐어. 절판이 됐는데 그게 알라딘이나 교보문고 중고거래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이야기할 내용을 상당히 많이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대부분의 분들은 직접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그 당시 이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하시던 이제 김용범 씨, 지금은 정책실장 하고 있죠. 이분도 이제 이 투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아시고 또 정책을 많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일종의 벤처 투자 입문서예요. 그래서 이런 책들은 사실은 국내에는 없습니다. 없어서 이제 야 우리가 그냥 모여서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이제 만든 거니까 이 중에서 실제로 이 벤처 캐피탈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중고책 구해서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되고 또 창업을 하실 분들은 벤처 캐피탈이 어떻게 오퍼레이팅 되는지를 이해를 하는 게 나중에 이제 펀드레이징 할 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분들도 보시면 돼요. 근데 나머지 분들은 뭐 굳이 돈 내고 볼 필요는 없죠. 실제로 벤처 캐피탈은 굉장히 오래된 비즈니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지만 가장 벤처 캐피탈스러운 일이 사실은 스페인의 이사벨라 여왕이 15세기 말에 콜럼부스를 지원한 거였죠.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긴 항해나 뭐 인도 이런 쪽에 가서 향신료를 가져와서 유럽에다 팔고 거기에다가 또 뭘 팔고 하는 그 사업은 거의 벤처스러운 다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에 속하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같은 경우는 주식을 발행을 해서 일반 사람들도 그 회사의 주식을 사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인도 중국 쪽에 무역을 했었고 영국의 또 동인도 회사가 또 있죠. 영국의 동인도 회사는 주식 회사가 아니고 거기는 일종의 지금으로 치면 프로젝트 컴퍼니예요. 그러니까 배 한 대가 하나의 프로젝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배 한 대가 출항을 해서 무역을 하고 돌아와서 남는 걸 투자한 사람들한테 돌려주고 다시 청산하고 이런 이제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이사벨라 여왕도 콜럼부스가 인도로 가는 걸 추진을 했을 때 뭐 별로 돈을 못 모았죠. 못 모았는데 여왕이 투자를 해줍니다. 여왕이 메이저로 투자를 해줘서 배 선원들 다 모집을 해서 갔는데 엉뚱한 데 가버렸잖아요.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버렸단 말이야. 근데 그 덕분에 400년간 스페인이 아메리카 대륙을 지배하고 거기서 어마어마한 금과 은을 가지고 와서 스페인이 유럽에서 한때 최고의 나라로 사실은 된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사벨라 여왕이 벤처 캐피탈로서 역할을 했던 거라고 할 수 있고 뭐 우리나라는 뭐 실제로 그런 게 잘은 없었는데 책에는 있어요. 책에 우리 어릴 때 들었던 그 허생전에 보면은 허생전이 원래 허생이 완전히 백면서생이잖아요. 공부만 하는. 마누라가 하도 바가지를 긁으니까 집에 쌀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공부를 때려치고 돈 많은 물주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장안의 갑부를 찾아가서 그 사람한테 나 이런 사람인데 10,000냥을 빌려주라.
하니까 그 갑부가 선뜻 만냥을 줍니다.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다 말렸죠. 왜 주냐? 야, 쟤는 만냥 줘도 될 것 같아. 해서 딱 주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허생이 이제 온갖 매점매석을 하고 해서 100만 냥을 벌고 10만 냥을 3년 만에 돌려줍니다. 그래서 이 갑부는 3년 만에 10배를 이제 벌게 된 거죠. 이렇게 어떤 사업이나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고 그 위험을 같이 짊어지고 대가를 나누는 행위는 이제 굉장히 오래됐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 각각의 기업 성장 단계에 따라서 투자자들은 계속 달라집니다. 달라지는데 맨 처음에 창업을 하면 여러분들이 창업을 했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의 회사에 투자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투자를 하는 돈을 우리가 이제 사랑의 돈이라고 하죠. 엄마, 아빠, 친한 친구한테 이거 하는데 500만 원만 좀 투자해라. 그럼 친구는 당연히 안 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00만 원 때문에 내가 너를 잃을까 봐 500을 넣고, 그죠? 이런 사랑의 돈이 이제 지나면은 그 다음에는 아주 뭔가 좀 그림이 나오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페이션트 머니라고 하는 일종의 엔젤 투자자들이 이제 투자를 합니다. 이때는 이제 모르는 삼자가 투자를 하죠, 그죠? 나오고 조금 더 비즈니스가 윤곽이 잡히면은 기관의 돈이 들어가죠. 이때 이제 보통 VC가 들어가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 성장 사이클에 따라서 투자자가 계속 바뀌고, 물론 이제 이게 막 섞이기도 하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지금은 벤처라는 말을 덜 쓰죠. 스타트업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벤처라고 했을 때는 사전적으로는 벤처라고 하는 거는 어떤 위험한 일을 감히 하는 거예요. 그죠? 어떤 위험한 일을 감히 한다. 특히 전의에 있어서 이 콜럼버스 이게 벤처죠. 그죠? 근데 이거는 콜럼버스가 벤처가 아니고 이사벨라 여왕이 벤처입니다. 원래 벤처라고 하면 벤처 캐피탈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업을 하는 창업자보다 사실은 벤처 캐피탈이 더 무모하죠. 사업을 하는 창업자는 지가 알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기가 뭘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아는데 벤처 캐피탈은 거기다가 뭣도 모르고 돈을 넣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리스키한 거예요. 그래서 벤처는 원래 벤처 컴퍼니가 아니고 벤처 캐피탈이 벤처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벤처라고 하면 보통 이제 창업하는 기업을 벤처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벤처 기업과 스타트업, 벤처 캐피탈의 관계는 굉장히 오래됐고 밀접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시장에서는 이걸 결혼하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서로 맞는지, 핏이 맞는지, 서로 지향하는 바가 맞는지, 서로 파트너가 될 만한지를 보고 투자를 하고 투자를 받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하고 나면 이제 한 주주 명부에 같이 있으면서 같은 배를 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혼이다. 결혼인데 그냥 결혼하고 다른 게 하나가 있죠. 이거는 이혼을 전제로 한 결혼입니다. 죽을 때까지 못 살아요. 이혼을 해야 돼. 근데 이혼할 때 그동안 즐거웠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지만 좋은 결혼이 되는 겁니다. 이혼할 때 뭐 망해가지고 약간 뭐 죽자 살자 이러면 잘못된 거죠. 이혼할 때 아이고 덕분에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되는 결혼, 이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서 벤처 캐피탈 사이클은 실제로 벤처 캐피탈이 하는 업무의 주요 핵심 사항들입니다. 기업들이 펀드레이징 하듯이 벤처 캐피탈도 펀드레이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죠. 그 다음에 그 투자한 돈을 회수를 하고 다시 펀드레이징을 하고, 이런 피드백이 계속 도는 게 벤처 캐피탈의 일인 거예요. 이게 벤처 캐피탈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벤처 캐피탈에서 일하는 사람은 이 각각을 이제 다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금 조달할 때는 이제 펀드, 벤처 펀드가 있으면 벤처 펀드 출자자가 자금을 넣고 투자를 하고 회수를 하고, 이걸 이제 투자 성과를 펀드 출자자와 벤처 캐피탈이 이제 같이 가져가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벤처 캐피탈 사이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요 세 가지를 주로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정도 이해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럼 벤처 캐피탈 비즈니스 모델이 뭐냐라고 했을 때 비즈니스 모델은 뭐 사전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제가 심플하게 정의한 거는 이겁니다. 어떤 기업이 있으면 이 기업이 고객을 위해서 가치를 만들어서 전달하고 그 대가를 획득하는 이 과정이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모든 기업은 다 이걸 가지고 있죠. 그리고 동일한 산업에 종사하는 각각의 경쟁하는 업체들도 이걸 가지고 있고 여기서 약간씩 베리에이션을 두죠. 그런데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혁신이 일어납니다. 혁신이 일어나는데 그 혁신의 가장 근본이 뭐냐면 새로운 기술 그리고 아이디어 이걸 가지고 이 비즈니스 모델의 각 부분에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스타트업이 성장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기술이나 아이디어를 어떤 회사는 기업 능력에 포커스를 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서 혁신을 일으키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예전에 자동차의 초창기 시절에 1위가 아니었던 포드가 1위가 됩니다. 그게 뭡니까? 생산의 혁신이었죠. 컨베이어 벨트. 군데군데 스팟에서 자동차를 조립하던 방식을 벗어나서 차를 컨베이어 벨트 형태로 이동을 시키면서 조립을 하면서 엄청난 생산량을 올리죠. 그러면서 포드가 자동차 시장을 그때 업그레이드를 시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어떤 경우는 이제 가치를 혁신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케이스도 뭐 대표적인 게 많죠. 뭐 예를 들어 쿠팡의 새벽 배송 같은 게 그렇습니다. 쿠팡의 새벽 배송 같은 경우는 쿠팡이 이커머스를 하는데 실제로 가격을 가지고 크게 차이를 내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쿠팡은 소비자에게 주는 가치를 물류라는 유통 채널을 혁신함으로써 강자로 또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요소도 물론 있겠지만, 그죠? 그래서 이 각각의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이 비즈니스 모델의 전체 라인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데 쓸 거냐, 혹은 가치를 전달하는 데 쓸 거냐, 그 다음에 고객에게서 대가를 받는 데 쓸 거냐. 이 수익 구조는 뭡니까? 이게 바로 수익 모델이에요. 비즈니스 모델 중에서 우리가 제공한 서비스나 제품의 가치를 대가를 어떻게 받느냐 하는 게 수익 모델이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수익 모델에 포커스를 많이 두긴 하죠. 그렇지만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하려면 이 전체에서 우리가 어떤 기술을 도입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도입해서 변화를 시킬 거냐 하는데 이제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러면 당연히 벤처 캐피탈도 이런 게 있겠죠. 그렇죠? 고객이 있을 거고 그 고객이 우리 어떤 가치를 전달할 거고 그 대가를 어떻게 받을 거냐 하는 게 있습니다. 벤처 캐피탈의 비즈니스 모델은 일단 벤처 캐피탈이라는 엔티티가 있겠죠. 회사가 있으면은 고객은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벤처 캐피탈은 자기의 돈으로 투자는 하지 않습니다. 펀드의 운용사라고 보시면 돼요. 일종의 자산 운용사. 여러분들 ETF 가입하면은 그거 운용하는 데가 있죠. 주식 펀드 가입하면 운용하는 데가 있죠. 비상장 주식 투자를 운용하기 위한 자산 운용사입니다. 이 자산 운용사가 펀드를 만들려면 펀드에 돈을 누가 넣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펀드 출자자라고 합니다. LP라고 해요. 이게 고객이죠. 그다음에 이렇게 펀드를 만들면 또 기업을 만나서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도 고객입니다. 그죠? 그리고 투자를 해서 회수를 하면 이제 이 결과를 가지고 펀드의 출자자들에게 돌려줍니다. 돌려주는데 여기서 펀드가 잘 되면은 자기도 어느 정도 추가로 돈을 더 받고 안 되면은
안 되면은 I'm sorry 하는 거죠. 근데 I'm sorry가 여러 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도 여기 안 넣죠. 그래서 벤처 캐피탈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벤처 캐피탈은 투자를 잘못하면 자기가 망해요. 그러니까 깐깐하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당장 망하지는 않지만 이런 사례가 그래서 실제로 벤처 캐피탈은 아까 사이클상으로 이렇게 돈다 그랬잖아요. 펀드 만들고 투자하고 회수하고 이 사이클을 겹쳐서 돌립니다. 그러니까 올해 A라는 펀드를 만들어서 운용을 하고 뭐 내년에는 B라는 펀드 이게 이제 복수로 이렇게 패러를 하게 간다고요. 가끔씩 이제 큰 펀드를 만들어서 원 펀드가 끝나면 그 다음 펀드 하는 데가 가끔씩은 있지만 대부분은 여러 개의 펀드를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VC가 투자하는 업무 영역은 크게 이제 회사 규모를 큰 기업, 작은 기업, 그다음에 돈을 투자를 하느냐, 돈을 빌려주느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벤처 캐피탈의 영역은 작은 기업, 비상장사에 기업 공개가 안 된 회사에 지분으로 투자하는 게 벤처 캐피탈의 본연의 영역입니다. 영역이고 우리가 흔히 PE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사이즈가 커지고 지분 투자가 중심이지만 또 약간 융자성도 같이 믹스하고 그다음에 은행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융자가 주가 있으나 최근에는 이렇게 지분 투자 작은 기업의 스타트업의 지분 투자도 일부 하죠. 그죠? 근데 이제 VC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VC도 커지면서 아까 미국 이야기하면서도 초창기에 주로 투자하다가 프리-IPO, 그로스, 성장한 기업에도 투자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한국의 VC도 점점 더 기업 규모에 대해서는 넓히고 있는 중입니다. 넓히고 있고 그 대신 지분 투자라는 부분은 계속 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간 영역까지 이제 지금 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큰 VC는 아까 미국의 이제 세콰이어 같은 경우가 그런데 세콰이어는 기본적으로 벤처 펀드를 하다가 프라이빗 이퀴티 펀드, 그죠? 그다음에 헤지 펀드, 지금은 헤리티지 펀드, 그러니까 돈 많은 가문들의 자산을 운용해주는, 그죠? 헤리티지 펀드 이런 것까지 다 하고 있어요. 국내 VC도 큰 데들은 VC로 출발해서 프라이빗 이퀴티 펀드도 별도로 부서를 둬서 운용을 하고 그렇게 하다가 또 분사해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영역은 조금 더 넓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이거는 뭐 아는 거고 국내는 VC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크게는 우리가 이런 엔젤 투자자까지도 VC로 포함합니다. 그런데 법으로 이제 하는 거는 벤처 투자 촉진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벤처 투자법이라고 하죠. 중소기업부의 이 법에 의해서 투자 활동을 하는 데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벤처 투자회사. 이게 몇 년 전까지는 창업투자회사라고 불렸는데 용어가 이제 바뀌었죠. 그리고 요 법에 의해서 유한회사, 사람이 중심이 된 LLC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금융위원회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서 신기술 사업금융회사라고 있어요. 이거는 보통 이제 우리가 캐피탈사라고 불리는 회사들입니다. 뭐 농심 캐피탈, 뭐 사능 캐피탈, 신한 캐피탈 기업들에게 주로 대출하고 해주는 회사가 별도로 허가를 받으면 요 신기술 사업금융회사라는 걸 그 내부 조직으로 만들 수가 있고 거기서 우리가 말하는 벤처 투자를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엑셀러레이터나 엔젤 투자자도 크게는 벤처 캐피탈의 한 형태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지금 가장 많은 게 그겁니다. 벤처 투자 회사가 가장 많고, 벤처 투자 회사가 가장 많아요. 그래서 벤처 투자 회사로만 보면은 지금 이제 23년 말 기준으로는 한 246개가 있어요. 요 벤처 투자 회사는 주식 회사입니다. 주식 회사.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 회사. 그러니까 주주들이 있고, 그죠?
자본금이 어느 정도 그 기준을 충족하면은 이제 벤처 투자 회사를 만들 수가 있고, 요 유한 회사는 벤처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만든 회사입니다. 요거는 아마 자본금이 1억 원 이상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는 인력이 중심이 되죠. 그래서 펀드가 아까 우리 펀드 만든다 그랬죠. 그게 거의 2,000개 가까이 있다고요. 그죠? 2,000개. 2003년도에는 거의 5조가 투자가 됩니다. 5조가 투자가 되고, 업체가 2,000개 정도가 투자가 되니까 꽤 많은 벤처기업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는 거죠. 그죠? 한 업체 평균 한 23억 정도. 그죠? 그래서 새로 매년 만들어지는 조합도 거의 2023년에는 6조가 만들어지고, 많이 만들 때는 10조까지 나갑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까 말한 신기술 사업자 그걸 뺀 거라서 거기도 펀드를 만들거든요. 그거까지 하면 10조가 넘습니다. 주로 투자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IT 관련한 게 제일 많아요. 그리고 바이오 많고, 기업 단계별로도 뭐 원래는 보통 3분의 1 정도 됩니다. 3분의 1 정도 되는데 최근에 한 2, 3년 사이에 코로나가 끝나고 되게 이렇게 시장이 위축이 됐죠. 시장이 위축이 되면서 조금 안정성이 있는 투자 대상으로 조금 옮겨서 지금 이쪽이 많아진 거예요. 근데 쭉 오랜 통계를 보면 대략 3분의 1. 근데 이게 이제 기업 단계가 벤처 캐피탈이나 이쪽 업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법으로 아예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기 기업이라고 하면 회사를 만든 지 설립하고 나서 3년 이내 기업을 초기 기업이라고 합니다. 중기 기업은 거기서 7년까지. 그다음에 그 이후를 후기 기업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걸 왜 이렇게 하냐면 이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가장 정부에서 지원이 많은 게 설립한 지 3년 이내 단계의 기업에 여러 가지 지원책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업 기업이라고 하면은 7년까지. 창업한 다음에 7년까지를 창업 기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게 넘으면 창업 기업이 아니에요. 그럼 창업 기업에게 받는 혜택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에서 후기 단계 했다는 거는 7년 이상의 기업에 투자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일종의 그로스 투자, 이런 것들이 많다고 보면 됩니다. 뭐 유형은 펀드가 어떤 펀드 하나가 있다고 해서 그 펀드가 모든 걸 투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뒤에 설명하겠지만 이렇게 나눠져요. 우리 펀드는 주로 이런 분야에 투자를 한다 라고 해서 돈을 모으기도 하고, 또 지역적으로도 특화된 펀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단계, 우리는 3년 이내 초기 기업에 주로 투자를 하는 펀드다. 우리는 뭐 후기 단계에 주로 투자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다 나눠집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사이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정리를 한 거고, 질문 없습니까? 질문. 제가 하는 수업 중에 하나가 있는데, 지금은 그 수업을 안 하는데, 그 산업 분야, 각 산업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인바이트해서 하는 그 특강 수업이 제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예를 들어 한 번은 AI, 한 번은 뭐 드론, 한 번은 뭐 나노 테크놀로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한 학기 동안 쫙 가면서 하는데, 그때 이제 그게 드론 쪽이었나? 카이스트 교수님 한 분을, 제가 대전에 계신 분을 인바이트를 했다고, 수업을 좀 해달라. 그러니까 수업을 쫙 하고 나서, 수업 끝나고 나서 나보고 그러는 거야. 놀랐다는 거야, 자기. 왜요? 그러니까 아니 수업을 하고 나서 질의응답 시간이 있거든요. 수업 이제 강의하고 질의응답 시간에 학생들이 이렇게까지 질문을 열렬하게 하는 거 자기 처음 봤대. 그래서 우리 카이스트 애들은 질문을 안 해요. 그래.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게 아니고요. 저는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면 점수를 주거든. 아니 특강을 하는데 그 점수를 어떻게 매기겠어, 그죠?
특강하는데 그 잘 들었다고 A 주고 못 하잖아. 그러면 질문을 하면 제가 그 질문을 내용, 질문 퀄리티를 해가지고 이제 10점.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질문이야. 1점. 이렇게 질문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 초에 이제 예를 들어 그거 말고도 이제 학점을 매기는 게 있지만 그게 되게 커요. 그걸 이야기해 놓으면 처음에 시간에는 뭐 별로 질문 안 하다가 한 두 번째쯤 되면 개떼처럼 일어나서 막 손을 듭니다. 그러면 오신 분들이 놀라. 와, 이거 뭐 서울대 학생들 다르네요. 제가 다르기는 뭔 달라 개뿔. 전혀 안 다릅니다. 다만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그죠? 여기는 인센티브를 줄 방법이 없어요. 그죠? 질문을 하면 만 원씩 돌려드립니다. 이러면 되는데 돈도 안 냈어. 그죠? 일단은 펀드에 관련해서는 중요한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천천히 보시면 돼. 나중에 이게 프린트가 어느 정도로 돼 있어요? 사이즈가? 다 보이네. 이런 거는 천천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이제 많이 하는 게 이거예요. LP와 GP라는 용어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벤처 펀드가 있으면 그 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가 있잖아요. 우리가 뭐 자산운용사에 뭐 신한자산 운용하는 데다가 우리가 돈을 넣기도 하고 하듯이 그걸 운용하는 데가 제너럴 파트너입니다. 그게 이제 벤처 투자 회사예요. VC가 이제 그 펀드를 운용하니까 그 VC를 GP라고 하고 그 GP가 만든 펀드에 돈 태우는 사람을 LP라고 해요. 리미티드. 그러니까 이 사람 왜 리미티드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은 돈은 넣지만 이 펀드 운용에는 관여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펀드가 예를 들어 사고를 쳐도 거기에 책임을 안 묻습니다. 이 펀드를 운영하다 보면 소송이 막 벌어질 때도 있거든요. 펀드가 소송하기도 하고 펀드가 소송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때 다 GP가 책임을 져요. 그래서 이거는 제너럴 파트너라고 하고 LP는 그냥 돈만 넣기 때문에 GP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펀드가 요 뒤에 이건 나오겠다. 펀드가 어떻게 돈을 버느냐? 매니지먼트 피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펀드를 100억, 500억짜리를 결성을 하면 그 펀드를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이 있잖아요. 우리 그 주식 시장에 펀드 들면은 수수료 받죠? 운용 그겁니다. 운용 수수료. 운용 수수료인데 뭐 대략 2% 언더 왔다 갔다 펀드마다 달라요. 그다음에 성과 보수. 이 펀드가 잘 운용이 돼서 돈을 많이 벌었어. 벌면은 이 운용 수수료 말고 캐리드 인트리스트라고 해서 보통 캐리라고 하는데 초과된 수익의 20%를 GP 운용사한테 줍니다. 나머지 80%는 출자자들이 다 가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보너스죠. 펀드 운용 잘했으니까. 그래서 벤처 캐피탈 회사가 돈을 버는 거는 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근데 요거는 되게 뭐 운용비로 거의 쓰는 거죠. 쓰는 거고 돈을 그나마 축적을 하려면 이제 운용을 잘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미국 VC하고 한국 VC하고는 약간 다른데 이 펀드 구조도 일단은 왜 제가 앞부분에 미국 벤처 캐피탈의 그 역사를 주로 이야기를 했냐면 한국은 다 거기서 가져온 거예요. 가져와서 국내에서 운용을 하다 보니까 약간씩 베리에이션이 있는 거고 기본적인 골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펀드 구조도 LP, GP 구조로 돼 있고 뭐 다른 게 이 부분에 제가 뒤에 나오는데 주로 미국 펀드에 돈을 넣는 기관은 연금, 펜션 펀드죠. 연금, 그다음에 대학교 기금들이 많이 넣어요. 그러니까 뭐 예일대 이런 데서 학교 발전 기금 있잖아요. 그걸 많이 넣습니다. 그다음에 기업들도 많이 넣고. 그죠? 보통 펀드 운용 기간은 한 10년 정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스타트업의 성장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10년 정도 하고 끝날 때 아직 이거 주식 아직 처분 못해서 조금 기다려야 되는데 이래서 연장을 조금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이거는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펀드 자산이 이제 만약에 10년이 끝나고 뭐 다 했는데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주식을 아직 못 팔았어. 가지고 있어. 이러면은 미국 펀드는 이 주식을 그 LP들이 동의하면 주식으로 배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하고 다르죠. 요 부분은 제가 설명하죠. 요거는 우리나라 펀드는 벤처 펀드는 벤처 투자 조합이라는 걸로 아예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벤처 펀드를 만들어서 중기부에다가 신고를 해야 돼요. 펀드 신고를. 왜 해야 되냐면 안 해도 되는데 그게 세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비상장 주식을 사서 팔아서 돈을 벌게 되면 세금을 냅니다. 그 양도소득세를 내거든요. 주식 양도소득세를. 그런데 벤처 펀드로 등록을 해서 그걸 하면 거기는 양도소득세를 안 물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근데 LP가 이제 조금 독특한데 우리나라는 정부나 정책기관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이제 미국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물론 나머지 다른 거는 이제 마찬가지지만 그다음에 펀드 운용 기간도 미국보다는 조금 짧아요. 이것도 많이 늘어난 겁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초창기에 투자할 때는 펀드 운용 기간이 5년이에요. 5년. 5년 만에 투자하고 뭐 어떻게 회수하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평균 한 8년 정도 된다. 그다음에 펀드 자산을 배분을 할 때 현금으로만 배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예를 들어 미처 팔 수가 없는 주식이 가지고 있으면 그 주식을 LP들에게 줄 수가 없어요. 그걸 현금화 시켜야 돼. 현금화 시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3자에게 헐값으로라도 팔든가 안 그러면 뭐 가치평가에서 GP가 자기 돈으로 사고 펀드에다가 돈을 지불하고. 없어요. 거의 없죠. 지가 알아서 크죠. 자기가 알아서 큽니다. 그래서 미국은 아까 이제 펜션 펀드도 있고 그다음에 뭐 기업들이 투자하기도 하지만 미국은 그 VC 펀드에 투자를 하는 또 펀드가 있어요. 그런 펀드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그 펀드들도 그런 루키 VC, 새로운 VC들이 나오면 거기다 투자를 해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LP를 모을 때는 펀드를 만들죠. 아까 이제 그 VC 펀드는 종류가 투자 대상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산업별로, 지역별로, 단계별로 막 나눌 수가 있는데 그걸 디자인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 내가 어떤 VC인데 펀드를 만들고 싶어. 나의 주특기와 요새 시장 상황을 봐서 뭐 좋아. AI 에이전트 섹터에 있는데 투자를 하겠다라고 해서 펀드를 설계합니다. 그러면 그거 하려면 펀드 규모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200억짜리 만들자. 투자 대상을 아까 그렇게 하고 그중에 좀 AI 에이전트 중에서 초기 스타트업에 우리 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쫙 그 일종의 펀드 계획서를 짜죠. 그죠? 그걸 가지고 제안서를 만들어서 그러면 이런 데 관심 있는 LP가 누가 있지? 이런 LP를 접촉하자. 이렇게 짭니다. 그리고 이 펀드를 그럼 우리 중에서 누가 운영할까? 그다음에 투자는 어디서 어떻게 할까? 이런 걸 쫙 해서 이게 이제 제안서입니다. 펀드 제안서를 가지고 돈을 낼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우리 이런 거 하는데 돈 넣어라. 그러면 돈 벌어줄게. 이렇게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국내 벤처 펀드는 이게 이제 24년도 기준 결과입니다. 24년 말까지 이제 집계된 거. LP 보면은 신규 자업 구성원이 모태 펀드가 22%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금융기관 18.1%. 자, 여기에서 24년에 모태 펀드가 22%. 성장금융도 역시 정부 정책기관입니다. 거기가 5.7%예요. 그 다음에 기타 정책기관이 9.7%. 이거 얼마야?
30%, 40% 정도 되죠, 거의. 거의 40% 가까운 게 정부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LP의 풀이 굉장히 취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정부에서 계속 이런 데다가 돈을 투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18%가 뭐냐면 금융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은행, 뭐 보험회사들 이런 데예요. 이런 데는 자발적으로 투자하기도 하지만 또 정부가 약간 목을 비틀어서 투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반 이상이 정부와 관련된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벤처 투자 쪽에서 굉장히 취약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연금 뭐 이런 것들이 한 5%, 그다음에 요거 일반 회사들이 또 내요. 그리고 굉장히 큰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10.7%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벤처 캐피탈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벤처 캐피탈이라는 건 아까 GP를 말하는 거예요. GP가 원래 법에는 벤처 펀드를 만들면 GP가 1% 이상만 출자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100억짜리 펀드를 만들면 그 운용사가 1억을 내면 돼요. 그런데 내가 100억짜리 펀드를 만드는 운용사다. 어디 가서 LP 만나서 우리 1억 낼 테니까 당신 한 20억 내시고 뭐 이렇게 하죠. 그러면 야, 1억 가지고 안 된다. 그래요. 왜요? 그러면 네 돈을 많이 넣어야지 책임을 질 거 아니야. 이 펀드 안 되면 너도 손해를 봐야지 열심히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10%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벤처 캐피탈의 이게 굉장히 취약한 부분인데 이렇게 10%를 넣다 보면은 펀드 사이즈를 많이 늘릴 수가 없어. 그죠? 왜냐면 돈 벌면 다 그냥 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한국 벤처 캐피탈의 그 재무제표를 보면 그 재산 상태표에 펀드 출자금이 굉장히 큽니다. 벌어서 펀드에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 VC들은 거의 1% 정도 넣습니다. 1%. 유한회사,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그 유한회사가 생긴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나라에 주식회사형 벤처캐피탈만 있다가 여기 한 15년 됐나 20년 됐나 야 이거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사람 중심으로 투자 전문가들이 모여서 유한회사를 만들어서 펀드를 운영하면 그 사람들은 전문가니까 1%만 하자 해서 이제 만든 게 있어요. 거기는 좀 비율이 낮아요. 넣는 비율이. 그 대신 돈 모으기 어렵죠. 돈 모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야 네가 도박판에서 게임을 하려면 네 돈도 많이 태워라 라고 요구하는 것 때문에 이제 이 비율이 이렇게 높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정도 되잖아. 그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고치기가 우리나라 벤처 투자 업계에 독특한 두 가지가 이겁니다. 정부 관련된 금액이 많다. 이거는 예를 들어 정부 관련된 금액을 확 빼버리면 펀드가 확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빼지도 못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그만큼 민간 시장이 활발하지가 않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민간 시장이 그럼 왜 활발하지가 않으냐? 그만큼 돈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뭐 펀드 성과는 사실 다른 자산을 운용하는 것보다 훨씬 좋거든요. 좋아도 아직까지 민간 돈이 그만큼 안 들어온다. 그다음에 GP가 내는 돈의 부담이 너무 크다. 이런 게 이제 약간 독특한 점 중에 하나입니다. LP 구성이 좀 달라요, 우리가. 투자 재원은 뭐 우리가 한 5조 정도가 계속 돈이 쌓여서 지금까지 누적된 게 해산이 안 되고 운용하거나 해산하려고 준비하는 게 거의 60조나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요거 다시 그다음에 후기가 이제 가장 많아요. 후기가 많고 이게 경기가 안 좋고 약간 어려울 때일수록 요 후기가 늘어납니다. 약간 호황기가 되면은 이 초기가 늘어나고 그렇죠? 그다음에 투자하는 수단으로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뒷부분에 가시면은 내일이나 그 뒤에도 투자 수단이 나올 건데
보통주, 우선주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저도 뒤에 잠깐 설명할 건데 우선주가 거의 한 67%, 보통주가 한 14%, 뭐 나머지 것들. 회수는 어떻게 되느냐? 회수할 때는 이것도 약간 미국하고 다른 것 중에 하나예요. 미국의 데이터를 보면은 아마 지난 시간에 잠깐 했을 것 같은데 김영태 교수님이 미국은 가장 많은 게 M&A입니다. M&A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IPO 정도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기타에 M&A가 들어가 있어. 기타에. M&A가 그래도 꽤 되거든요. 요새는. 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포션은 굉장히 낮다. 많이 회수하는 게 IPO가 한 30%, 회수 금액의 이제 한 30%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상환이라는 거는 회사가 그걸 매입해서 상환하는 거예요. 이 매각은 3자 매각입니다. 회사가 IPO도 안 되고, 그죠? 그 다음에 M&A도 안 되고, 이러니까 다른 투자자들이나 이런 쪽에다가 파는 거죠. 이게 비중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회수 쪽에서 활발하지가 않으면 앞단이 아까 이제 벤처 캐피탈 사이클에서 우리가 펀드레이징하고 투자하고 엑시트하고 이게 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엑시트이 막히면 이 앞부분도 계속 이제 병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항상 벤처 캐피탈 네. 뭐 두 가지가 다 복합되어 있겠죠. 복합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것도 이제 지금은 우리가 간간히 신문이나 기사를 보면은 그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들 매각 기사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게 굉장히 희귀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업을 창업한 자기의 회사를 보는 창업자의 시각이 예전에는 회사와 자기를 거의 동일시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회사가 잘 되면은 계속 할 거고 안 되면은 같이 그냥 끝까지 끌어안고 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젊은 창업자들은 회사와 자기를 어느 정도 분리해서 한다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창업할 때부터 야 나는 회사 좀 키워서 어떤 식으로든 엑시트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창업을 많이 하죠.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유연해질 수가 있죠. 유연해질 수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는 그 실리콘밸리 문화의 특성에서 굉장히 자유로운 이직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거기는 뭐 페어차일드 멤버들도 그렇지만 이 회사에서 일하다가 뭐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경쟁 회사에 가서 일하고 또 경쟁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과 그 전에 동료가 저녁 때 호프집에서 만나서 같이 이야기하고 사업 이야기 같이 하고. 근데 우리는 그게 아직까지는 이직 문화가 지금 젊은 세대는 그나마 낫지만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복합. 그러니까 누구에게 매각된다는 거는 그 문화에 바로 흡수가 돼야 되는데 사는 쪽도 부담스러운 거죠. 쟤들 샀어. 여기 적응 못하고 이러면 어떡해. 이런 것부터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실은 문화의 차이도 굉장히 좀 큰 거죠. 그래서 굉장히 복합적인 거예요. 창업자 그렇죠. 맞아요. M&A는 보통은 창업자의 지분을 포함한 투자자의 메이저 지분을 누군가가 가지고 가서 경영권을 가지는 거잖아요. 근데 매각은 투자자가 자기의 소수 지분을 다른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겁니다. 그게 제일 많은 거예요. 우리는 아직까지. 그만큼 회수 시장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부동산 아니고 우리나라 VC에서는 투자조합에서는 부동산 이런 건 없어요. 영화, 엔터테인먼트, 그렇죠.
이런 게 이제 프로젝트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영화 같은 경우는 영화 기획사에도 투자할 수 있지만 영화 기획사에 투자하면 빠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영화 단위로, 그래서 우리나라에 나오는 대부분의 영화는 다 영화 펀드에서 투자가 된 겁니다. 음반 이런 것들 주로 이제 엔터테인먼트 관련해서 프로젝트가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영화 펀드가 영화나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펀드가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에 결성이 되고 있고, 이거는 다 돈을 어디서 되느냐? 문화부에서 되는 겁니다. 문화부 영화진흥위원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다. 여러분들 영화관에서 영화 티켓 사면은 거기에 영화진흥기금인가 있어요. 거기에 몇 프로가 들어가 있다고. 그럼 그게 영화진흥위원회로 가요. 그럼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또 자기들이 가지고 돈의 일부를 펀드에 출자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대부분이 정부의 돈으로 이제 돼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모태펀드입니다. 그래서 모태펀드 구조를 알아야지 국내 VC가 어떻게 펀드를 만들고 운영을 하느냐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모태펀드는 이게 2005년도에 우리나라에 이제 계속 벤처 투자 혹은 스타트업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뭐 투자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민간에서 하는 건 너무 작은 거야. 그래서 정부가 2005년도에 한국벤처투자라는 공공기관을 만들고 여기서 모태펀드, 그러니까 펀드에 출자하는 펀드입니다. 이게 엄마 펀드라고, 엄마 펀드. 그래서 이거를 만들고 여기에 각 부처들이 돈을 넣고 부처별로 이렇게 나눠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부 같으면은 예를 들어, 야, 이번에 영화 펀드 출자할 거야. 이번에 컨텐츠 펀드, 디지털 컨텐츠 펀드 출자할 거야.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세히 보면은 구조가 10개가 넘는 정부 부처가 매년 예산을 짤 거 아니에요. 우리 무슨 분은 내년에 예산을 이렇게 짜서 그걸 국회에다가 올려서 국회가 승인을 해주거든요. 그때 각 부처마다 일정 부분, 야, 우리 이런 부분에 모태펀드에다가 넣을 거야 라고 이제 국회에다 승인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특허청, 문화부, 과기부, 노영부 이거를 각각 예산을 받아서 여기다가 넣습니다. 여기다 넣는 게 이제 보통 1년에 한 5천억에서 1조 정도가 돼요. 1조 정도가 되면 이걸 가지고 각 펀드를 이제 만드는데, 이 넣은 쪽은 자기들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목적이 있으니까 그 목적에 맞는 세부 섹터를 모태펀드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자, 특허청에서 넣으면 특허 쪽 투자하려고 만들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특허 계정이 있고, 이 계정이 특허 기술을 사업하는 중소벤처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다.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영화 계정은 독립영화 이런 식으로 쭉 나눠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태펀드가 어떻게 오퍼레이팅이 되냐면 일단 모태펀드 운영하는 한국벤처투자는 각 그 부서가 담당하고 있는 정부 부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정부 부처하고 계속 연락하면서, 야, 내년에는 니네 부처는 얼마를 어디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 만들 거냐 이렇게 해서 짭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이 돼서 국회에서 예산 승인이 떨어지면은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야, 우리 출자할 테니까 펀드 운영하는 GP들은 제안서를 내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까 그 돈이 들어온 출처가 다르죠. 다르니까 각각 출자 공고가 달리 나갑니다. 다르게 나가고, 그 다음에 이번에 출자할 때는 예산이 얼마 있고, 우리는 니네들이 만들고자 하는 펀드의 몇 프로 정도를 우리가 출자할 거야. 그죠? 그 다음에 그럼 펀드는 몇 개 정도 할 거야. 그리고 출자에 해당되는 조건은 이런 거야 라고 공고문이 쫙 길게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모태펀드를 운영하는 한국벤처투자 홈페이지 들어가면 계속 공고문이 떠요. 그걸 보면 이제 거기에 상세하게 나오죠. 그래서 내가 VC인데, 야,
내가 뭐 특허 쪽 투자하는 거 할래? 라고 하면은 거기에다가 일단 어플라이를 하는 거예요. 제안서를 만들어서. 그죠? 어플라이 하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1차 심사를 하고 2차 심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야, 니네들 펀드가 결정이 돼. 이렇게 되죠. GP 입장에서는 출자 사업이 나오면은 그래서 이제 여기서 눈치 싸움도 벌어집니다. 펀드를 운영하는 GP 입장에서는 이 펀드를 운영하면서 투자를 잘해서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분야의 펀드를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그래야지 다른 LP도 모으기가 쉽다고. 그러니까 이번에 펀드가 여러 개가 출자 공고가 나는데 그럼 우리 어디에 해? 해가지고 엄청나게 눈치 싸움을 하죠. 그럼 이 중에서 어떤 걸 우리가 하자. 이렇게 해서 자, 어플라이 해서 1, 2차 통과해서 선정이 되면은 예를 들어 특허 펀드에 우리가 100억을 신청했어. 총 100억을 신청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자기가 한 펀드당 출자할 수 있는 비율은 40%를 모태 펀드에서 주겠다. 이렇게 했으면 40억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받았어. 받았으면은 자, 100억 중에 40억은 확보했고 우리가 GP가 내는 몫이 있죠. 그게 5억이든 10억이든 정해졌어. 그럼 나머지 50억을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다른 LP들을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공고가 나기 전에 이 LP들을 미리 모집을 합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이런 펀드 만들 건데 우리 모태펀드 출자 사업 나면은 거기서 얼플라이 할 테니까 할래 이렇게 해가지고 미리 만들어서 아예 모태펀드에 어플라이 할 때 이 LP들이 출자하겠다는 확약서를 동봉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다 모집이 되면 이제 펀드 운용의 일종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조합 규약을 만듭니다. 조합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에 대한 디테일한 게 나오고 조합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펀드가 결성이 됩니다. 근데 이제 모태펀드 같은 경우는 나라의 예산을 받아서 어떤 벤처펀드에다가 출자를 하니까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각 부처가 자기들의 정책 목적을 가지고 펀드를 운용하라고 준 거니까 정책 목적에 맞게 운용을 하느냐를 보는 거예요. 자, 보건복지부가 어떤 펀드를 만들었어. 그러면 그 보건복지부에 펀드 만든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의도를 출자 사업을 할 때 다 반영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결국은 펀드니까 망하면은 어떻게 돼요? 정부 예산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잘 되면은 정부 예산이 늘어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잘 투자해서 돈 벌 수 있는 GP를 선정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이제 메인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 목적은 선정 공고문에 보면은 다 나와 있어요. 공고문에 보면 정부가 지향하는 정책 목적이 나와 있고 거기에 가점 항목들이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가점 항목이라고 하면 이제 평가를 할 때 각각 점수를 주는데 이런 조건이 있으면 아예 몇 점을 우리 추가해 줄게 라는 게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 중소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할 때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지금 같으면 지역 개발이죠. 지역 쪽에 예를 들어 벤처기업들을 좀 육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다가 가점 사항에 뭘 넣냐면 이 펀드 어플라이 하는 쪽에서 예를 들어 30% 이상 지방에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투자하면 가점 5점 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제안서에다 아예 그렇게 명시를 하고 넣으면 걔는 플러스 5점을 받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정책 목적은 이런 가점 항목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1차 서류는 완전히 거의 엑셀, 스프레드시트를 돌려서 정량적으로 그냥 딱 평가를 합니다. 정량적으로 평가해서 통과한 데가 있으면 복수로 해서 이제
현장 실사하고 발표를 하게 해서 최종적으로 예산에 맞는 이제 펀드를 선정을 하죠. 그러면 그때부터 보통 한 3개월 혹은 연장을 하면 6개월 안에 펀드를 결성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고문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자, 1차 심사는 뭘 평가하느냐? 펀드 조기 결성 능력. 그죠? 투자 집행 역량, 뭐 사후 관리 역량, 기존 수익률 이런 거, 가점 이렇게 우대 기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그냥 계량화해서 그냥 1차를 일단 거르고 그걸 통과한 데는 이제 발표를 하면서 펀드 우리 어떻게 운영하겠다 이런 발표를 합니다. 그걸 가지고 최종해서 두 개를 이제 조율을 해서 최종 이제 펀드 설정을 하죠. 그래서 지금 국내 그 벤처 캐피탈 중에서 거의 뭐 한 90% 정도는 다 모태 펀드를 운용을 했고 일부 이제 대형 벤처 캐피탈 같은 경우는 모태 펀드를 받지 않고 펀드를 결성합니다. 그게 바람직한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모태 펀드든 성장금융이든 이 정책 산업은행이든 이런 데를 받지 않고 순수하게 민간 펀드를 만들 수 있는 데는 아직 거의 없고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의 이제 LP 인프라가 아직까지는 좀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펀딩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 네. 원래 개인의 비중은 거의 없습니다. 벤처 펀드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개인이 투자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개인 뭐 PB를 통해서 대신 그쪽으로 투자한다, 여기 투자하지 않고 이런 건 없고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취약한 거는 자금을 운영하는 기관들이 좀 있어요. 금융기관 말고, 그러니까 연금, 기금, 뭐 공제회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다음에 그런 기관들이 자산을 운영을 할 때 이쪽은 굉장히 모험 자산이라고 보잖아요. 그래서 안 합니다. 제일 큰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대학교 기금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펀드 중에서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게 그 대학교 기금이거든요. 그래서 뭐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 이런 데는 그 학교 자산을 운용할 때 그 벤처 펀드에 출자하는 비중이 꽤 높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각 학교마다 뭐 발전기금이 있잖아요. 그 발전기금을 어떻게 운영한다는 그 규약들이 있는데 거기 대부분의 학교는 안정적인 자산 운용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리스크가 있는 건 하지 말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 투자도 못하게 되어 있는 학교 많습니다. 그냥 예금에 넣으라고 해요. 그래서 가끔씩 그게 이제 학교마다 달라서 그런데 몇 년에 한 번씩 대학교 이 기금이 부실화됐다 그러면서 팡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신문에. 그게 어떤 경우냐면 기금 운용자가 이거 좀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 리스크를 안고 펀드 같은 데 들어가는 거야. 근데 그 펀드가 잘 되면 되는데 안 됐죠. 그러면 이게 막 기사화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으로 사실은 운용을 해요. 그런 기관들이 생각보다 많죠. 그래서 국내에는 대학교가 아예 벤처 투자 못해요. 그게 대부분입니다. 할 수 있는 학교가 몇 개가 있기는 있는데 거의 못합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같은 경우도 못하도록 돼 있어요. 이런 벤처 펀드에 투자하면은 그거 막아요. 운영위원회에서 그 자산 위험성이 너무 크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인프라가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개인보다는. 자, 이제 투자와 관련한 거, 그다음에 엑시트 이야기하면서 한번 마무리를 해봅시다.
기본적으로 벤처 캐피탈이 일하는 프로세스입니다. 벤처 캐피탈은 자 그럼 어떤 단계를 거쳐 일하느냐? 투자자를 만나죠. 그다음에 투자자 만나서 이거 좀 괜찮다 싶으면 일단은 예비 검토를 합니다. 야, 더 자료 좀 더 줘. 그다음에 또 개별적으로 만나서 사업 이야기 더 들어보고 그래서 이거 괜찮아. 고 이러면 회사에다가 야, 우리 회사 와서 IR 해.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기 페이스북 저크버그가 간 것처럼 IR 하면 이제 거기서 창업자가 야, 우리 이런 사업하고 돈은 얼마 정도 있으면 좋겠다. 투자해 줘라. 이런 식으로 하고 거기서 야, 저 회사 괜찮은 것 같아. 이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실사가 들어가죠. 실사가 들어가서 회계법인하고 해서 회계 실사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레퍼런스 책을 합니다. 얘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뻥인지 진짜인지 레퍼런스 책도 하고 쭉 실사를 하죠. 그래서 그래도 이 회사 할만해라고 하면은 이제 야, 투자를 어떻게 하지? 투자 조건을 협상하게 됩니다. 이 투자 조건 협상하는 메인이 뭐냐면 아까 공지를 하던데 텀시트입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이렇게 투자하겠다라고 창업자에게 조건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창업자는 그걸 보고 야, 이거는 이렇게 바꾸고 저건 저렇게 바꾸자라고 서로 내고를 하죠. 그래서 그게 합의가 되면 투자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투자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 시간이 지나서 그 회사가 뭐 성장을 하거나 하면 어떤 형태로든 엑시트를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쭉 가려면 이 모든 단계가 다 예스를 통해서 가야 돼요. 여기서 하나가 노되면 이제 끝나고 다른 회사가 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투자 프로세스를 운용하는데 주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벤처 캐피탈리스트입니다. 그 우리나라에서는 심사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심사역이라는 게 우리나라가 처음에 1980년대 중후반에 벤처 캐피탈이 만들어질 때 가장 많이 벤처 캐피탈 회사를 만든 모회사들이 은행이었어요. 은행에서 대출 심사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심사역입니다. 그래서 은행에 있던 사람들이 자회사 만들어질 때 많이 왔었고 그래서 용어가 야, 뭐 대출 심사는 아니고 투자 심사니까 투자 심사역이다. 이렇게 이제 그냥 굳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심사역이라고 한다. 그 이 심사역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 크게는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는 딜 소싱이라고 하는 자, 투자할 만한 딜을 계속 찾아야죠. 그죠? 그 다음에는 찾았으면은 이게 투자할 만한지를 자기가 검토를 해야 됩니다. 투자할 만하다 그러면 야, 이 실제로 그러면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야? 이 회사가 얼마 정도 가격으로 우리가 주식을 사야 되지라고 하죠. 그다음에 이게 이제 가격이 하나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건 이제 투자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걸 다 결정한 다음에 회사 내부적으로 투자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투자심사역이 발표를 합니다. 내가 보고 있는 회사가 이 회사고 이 회사는 이러이러저러하니까 이 회사에 이런 조건으로 투자합시다. 그러면 이제 그 투자 커미티 멤버들이 투표를 해요. 그거는 이제 회사마다 다른데 어떤 회사는 멤버들 만장일치가 돼야지만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회사는 반 이상 뭐 어떤 회사는 3분의 2 이런 조건이 있어. 그럼 그걸 통과하면 투자가 되고 여기서 실컷 다 해놨는데 거기서 커미티에서 별론데 이러면 나가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그 창업한 스타트업 창업자들하고 뭐 이야기할 때는 아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심사역을 잘 만나야 된다. 심사역 어리버리한 놈 만나면 실컷 이거 해놓고 얘가 설득을 못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예를 들어 내가 창업자인데 투자를 받고 싶다 그러면 투자자를 만나면 그 투자자에게 야, 우리 회사가 이렇게 좋으니까 투자해라고 꼬시는 거잖아요. 그걸 잘해야 된다고. 근데 나는 걔를 꼬셨는데 얘가 자기 투자회사 가서 못 꼬시는 거야. 그러면 나가리라.
그 실제로 그런 케이스 많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아는 연세 창업자 후배 하나가 연락이 와서 내가 그 회사 누구누구하고 지금 투자 협상을 하고 있는데 뭐 투자한다고 해놓고 계속 지금 끈다. 그러고 아마 그 친구가 이제 그 회사 전문가 그런데 꽤 높은 친구예요. 임원 심사역인데 그 회사 사장이 좀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를 나한테 하는데 또 전문은 또 된다 그러고 뭐 그래. 그래서 저한테 혹시 진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 달라는 거야. 그래서 마침 제가 이제 그 회사 대표님하고 개인적으로 원래 아는 사이라서 연락을 해봤어. 연락을 해보니까 그 회사에서는 투자할 생각이 없는 거야. 왜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회사 문제도 있고 그 창업자 그 회사 문제도 있고 또 플러스 자기 회사의 투자 심사역 그 전무를 못 믿겠다는 거야. 얘가 하는 거는 잘 못 믿겠어요. 그래서 따로 자기가 막 알아보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회사가 있으면 당연히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리버리한 심사역 만나면 창업자들은 완전히 엿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괜찮은 사람을 만나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게 회사가 좋아서 투자를 받을 수도 있지만 지가 좋아도 그 파트너가 어리버리하면 안 된다. 이런 케이스도 있다. 그래서 투자 대상 발굴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엑셀처럼 아까 이야기한 그 미국의 엑셀처럼 자 앞으로 될 만한 시장 뭐야? 어떤 산업이 뜰 것 같아? 쫙 연구해서 밑으로 가서 그러면 이쪽에 해당하는 회사들은 뭐가 있지? 라고 하는 탑다운 어프로치를 쓰고 또 어떤 경우는 많은 경우가 사실은 버텀업이죠. 일단은 어떤 회사가 하나 컨택이 되는 거예요. 누가 소개를 시켜주든 혹은 내가 어디 가서 뭐 전시회를 봤는데 괜찮은 회사가 있든 그러면 그 회사를 만나서 괜찮은데 그러면 이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되지? 라고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하죠. 그리고 직접 콜드콜도 생각보다 많이 합니다. VC들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딜 소싱이거든요. 회사를 찾아야 돼요. 할 만한 회사를. 이 회사를 누가 갖다 주는 게 아니니까 자기가 여러 가지 뭐 책도 보고 신문도 보고 전시회도 가고 IR 하는 데도 가서 찾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뭘 보다 보니까 이 회사 괜찮은 것 같아. 그럼 그 회사 막 경로 찾아서 창업자한테 연락을 하죠. 좀 볼 수 있느냐. 근데 이제 보통 그렇게 연락을 하는 데는 회사가 좀 괜찮아. 그러면 창업자가 바쁜데요? 그래가지고 못 봐. 그러면 또 해가지고 따라다니면서 만나서 이거 투자하자 꼬셔야 돼. 그죠? 그래서 벤처 캐피탈이 어떻게 보면 돈을 가지고 기업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값스럽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 저 펀드 레이징 과정에서 보시면은 벤처 캐피탈은 완전히 어립니다. 돈을 모아야 되니까 그죠? 가서 막 쑥이고 막 이러고 제가 한 20년 벤처 캐피탈 하다가 그만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것도 하나 있어. 돈 좀 더 내가 돈 굴려주겠다는데도 막 가서 사정을 하고 내 더러워서 안 한다. 또 약간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벤처 캐피탈 여러분들이 만약에 벤처 캐피탈이면 여러분들이 값스럽게 투자하는 회사는 다 개털입니다. 안 되는 회사에 가서 내가 투자하겠다고 하면 거기는 얼마나 반갑게 맞이하겠어요. 그죠? 근데 잘 나가는 회사에 여러분이 가서 투자하겠다 그러면 대부분 가라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 아니라도 투자하겠다는 데 많을 거 아니야. 근데 당신은 내가 누구지도 잘 모르는데 오늘 와서 투자하겠다고 그래. 내하고 계속 만났던 사람도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놔두고 왜 니한테 투자를 받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투자를 할 때도 벤처 캐피탈은 어의 입장에 있어야지만 좋은 회사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갑처럼 투자하면 절대 못 찾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중에서는 벤처 기업들,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너무 자기들은 어리라는 거야. 그죠?
돈 가진 사람들이 목에 힘 빡 주고 있는데 죽겠다는 거야. 돈도 안 주고. 근데 그 이유는 그 회사가 후졌습니다. 그 회사가 좋으면 투자자가 바로 의리됩니다. 의리돼서 업소를 한다니까. 제발 우리 좀 투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게 다 어디에 반영이 되느냐? 텀시세 반영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라는 거는 단순히 어떤 회사의 기업 가치가 있고 그 주식을 예를 들어 이 회사 기업 가치가 100억이라고 가정을 하고 내가 10억을 넣고 그 주식의 10%를 가져온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가격으로 주식을 사는 거지만 그걸 둘러싼 다양한 투자 조건이 있어요. 그것들이 다 투자자와 회사의 역학관계에 의해서 조정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주식의 종류에 있어서도 나오죠. 이런 거는 보시면 아니까 이거 넘어갑시다. 천천히 봐도 돼요. 자, 이걸 봅시다. 어떤 방법으로 투자하느냐. 아까 우리가 이제 듀얼 클래스 이런 거 했잖아요. 그거는 특이한 케이스니까 빼고 기본적으로 벤처캐피탈이 투자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보통주, 하나는 상환전환 우선주예요. 원래 주식시장에 보면은 이 우선주라는 게 있습니다. 우선주는 야는 의결권이 없어요. 우리 아까 스냅에서 보통주인데 의결권 없다 그랬잖아요. 기본적으로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는데 그 대신 어떤 베니핏을 주냐면 배당을 할 때 보통주보다 훨씬 돈을 많이 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일반 투자자다 그러면 내가 거기 가서 사장 뽑는데 내가 할 필요도 없고 이사 뽑을 때 투표할 필요 없다는 거야. 그러면 나는 배당이나 많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선주가 발행된 회사의 우선주를 삽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주식 시장에 보면은 우선주가 상장된 회사들이 꽤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우리 보통 주식 시장에 나오는 삼성전자는 그 보통주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삼성전자 우라고 해서 우선주만 별도로 또 거래가 돼요. 그게 우리 코스피 시장의 시가총액 5등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만 했어. 그 밑에 아마 HD, 현대중공업, 현대차, 포스코 이런 거예요. 그 우선주는 사면은 우리가 주총에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배당을 할 때 베니핏을 주는 거죠. 근데 벤처캐피탈은 이 우선주를 안 씁니다. 벤처캐피탈은 보통주와 상환전환 우선주라는 복잡한 이름을 가진 요걸 쓰고 실제로 실제로는 거의 대부분이 상환전환 우선주로 투자를 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상환전환 우선주는 뭐냐면 내가 주식을 발행을 받았는데 이 주식을 회사가 기간이 되면은 회사가 다시 사가라, 상환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사채 상환하듯이. 그 다음에 전환은 이 우선주를 보통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상환을 요청하고 보통주로 바꿀 수 있는 우선주고 의결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슈퍼 우선주죠. 이게 가장 중요한 투자하는 수단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때도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가까을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 다음에 투자 조건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100억이라는 기업 가치에 10억을 내고 10% 여하튼 내가 주주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그 100억 할 때 같이 투자할 때 또 한 투자자가 10억을 내고 10억을 가졌어. 10%를 가졌어. 근데 A는 보통주로 10%를 가졌고 B는 똑같은 돈 내고 상환전환 우선주를 가졌어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보통주로 내가 10억을 내고 10%를 가지면 B가 만약에 상환전환 우선주로 10억을 냈으면 10%를 가지면 말이 안 되죠. 8%를 가지거나 7%를 가지거나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 조건에 따라서 실제로 굉장히 많이 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리스크를 굉장히 해지를 한 거잖아요. 리스크를 해지를 했으니까 비싸게 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스타트업 중에서 잘 나가는 스타트업들은 상환전환 우선주 안 받습니다. 투자자가 투자하겠다, 상환전환 우선주로 하겠다 그러면 됐다. 보통주로 해라. 그래도 들어오는 투자자가 있으면 그걸로 받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뭐 이것도 읽어보면 그게 중요하지 않고 인터넷에 쳐보시면 유튜브에도 꽤 있는데 어반베이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어반베이스라는 인테리어 그 3D 이런 쪽으로 해서 하는 회사인데, 회사가 생긴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망했어요. 그 회사가 230억 정도 벤처캐피탈 투자를 받고 했는데 24년도에 망했어. 24년도에 안 돼가지고 이제 손 들었죠. 손 들고 회사가 폐업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투자자 중에 신한캐피탈이라는 그 신기술 사업자가 있는데, 거기서 창업자에게 소송을 걸었어요. 손해배상을 요구한다. 이렇게 소송을 건 거야.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소송 중일 때도 난리가 났고, 최근에 법원에서 판결이 난 거야. 그래서 그게 5억을 투자했는데 법원에서 신한캐피탈의 주장처럼 5억에 대해서 연리 10몇 프로를 적용을 해서 12억 얼마를 갚아라. 이렇게 난 거야. 그래서 그걸 다시 또 지금 이제 항소를 했어요. 항소를 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실제로 창업자들에 대한 연대 보정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없어졌고, 아까 벤처 캐피탈 중에서 중소기업부의 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있고, 금융위에서 하는 그 신기술 사업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중소기업부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와 기업이 투자할 때 맺는 계약서가 있는데, 투자 계약서가 있는데, 그거 일종의 표준 양식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주로 이제 계약 조건은 이렇게 해라라고 하고, 물론 그걸 가지고 각자 다르게는 하지만, 거기에는 이제 예를 들어 그 왜 소송을 했냐면, 뭐 심플하게는 이거예요. 자, 보통 이제 회사의 창업자가 대표이사가 횡령을 하거나 뭐 배임을 하거나 이럴 때는 그걸 물을 수가 있거든요. 물을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다가 그냥 회사가 안 되는 경우는 그걸 물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한캐피탈은 벤처 투자 회사가 아니니까 그 조항을 좀 세게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이사 그 창업자가 우리 투자금을 물어야 되는 조항에 횡령하고 뭐 이런 것들 쭉 있고, 그 중에 회사의 영업이 중단된 경우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보면 회사의 영업이 중단됐잖아, 그죠? 그거 가지고 갚아라 이런 거야. 근데 문제는 그때 이제 그 창업자가 그 유튜브에 이런 데 나와서 인터뷰한 게 있는데, 그때 자기들이 계약서를 검토하다가 그걸 봤다는 거야. 보고 뭐 예를 들어, 야, 회사의 영업이 잘안 되면 문 닫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왜 내가 그거 갚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담당하던 심사역이, 야, 그거는 선언적으로 넣어놓는 거지, 그거 뭐 법적으로 실행하는 게 아니다.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 이래가지고 넘어간 거야. 근데 또 심사역이 바뀌었어. 걔는 또 회사 사직하고 딴 데 가고 새로운 심사역이 온 거야. 근데 새로운 심사역이 와서 보니까 회사가 툭 문을 닫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약서를 볼 거 아니에요. 계약서를 딱 보니까 회사가 문을 닫은 경우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소송해야 되네? 이러고 소송한 거예요. 그래서 창업자가 사실은 큰 실수를 한 거죠. 큰 실수를 한 거죠. 그 계약을 제대로 보고 무조건 이거는 빼라라고 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은 그 벤처 투자를 하는 기관이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하면 또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양쪽이 사실은 굉장히 문제 있는 사례입니다. 그게 이제 앞으로도 1심 결과는 나왔지만 2심 되면은 또 이제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런 투자 조건이 뭐예요? 여러분들 그런 투자 조건이 가격하고 다 연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 빡센 투자 조건이 있으면 투자자들은 기꺼이 높은 가격을 지불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위험을 그 계약 조건으로 다 차단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조건이 없이 보통주처럼 그냥 주주야 이러면은 아무런 리스크 해지가 안 되죠. 그러려면은 가격은 좀 사야 되는 거고.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이런 컨버티블 노트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제 국내에서 도입이 됐어요. 비슷한 게. 근데 왜 이제 스타트업 투자할 때 보통주 투자를 잘 안 하냐고 하면은 전환상환 우선주가 전환을 할 수 있다 그랬죠. 우선주로 있다가 보통주로 바꿀 수가 있는데 그걸 1대1로 하는 게 아니에요. 1대1로 하는 게 아니고 조건에 따라서 우선주 한 주가 보통주 두 주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살 때는 우선주 한 주를 10,000원의 가치로 산 거예요. 근데 나중에 회사가 가치가 떨어질 수가 있죠. 그 조건에 되면은 한 주당 5,000원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통주 투자를 잘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서로 초기 기업 때는 기업 가치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세금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어떤 시점에 얼마의 가격으로 투자를 해버리면 그 회사의 가격이 정해져 가지고 그 뒤에 투자할 때 그거보다 싸게 하면은 일종의 세금을 때려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컨버티블 노트라고 쓰는데 이거는 일종의 그냥 빚이에요. 빚. 대출이라고. 노트가 이런 거거든요. 그냥 내가 너한테 돈을 빌려주는데 조건이 그 대신 뭐냐면 야 네가 나중에 제대로 된 투자자, 기관 투자자에게 돈을 받을 때 그때 기업 가치가 정해지지 않냐. 그러면 그 가치를 기준으로 내 이 대출금을 주식으로 바꾸자라고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가격을 한다. 근데 이제 이거는 역시 빚은 빚입니다. 그래서 보통 2년 정도 만기가 있는데 그때까지 아무 게 없으면 창업자가 갚아야 돼요. 이 미국에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한 Y 컴비네이터 같은 데서는 야 창업을 해서 1, 2년 하다가 안 되면은 그냥 땡이지. 그걸 채권처럼 있다가 창업자한테 갚아라고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똑같이 형식은 컨버티블 노트인데 빚의 개념을 없애자라고 만든 게 이제 세이프입니다. 세이프는 구조는 똑같아. 일단 우리는 지금 기업 가치를 안정하는데 나중에 기관 투자자가 VC가 들어왔을 때 기업 가치가 정해지면 그 기업 가치를 기준으로 우리가 주식으로 받으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대신 이건 채권이 아니니까 만기도 없고 회사가 망하면 그냥 날리는 거예요. 요게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와 있죠. 그죠? 그러면 나중에 VC가 내가 지금 1억을 넣었는데 나중에 VC가 2년 뒤에 투자를 했어. 기업 가치가 정해졌어. 100억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럼 내 1억이 이 100억으로 바뀌면은 안 되겠죠. 왜? 나는 2년 전에 위험을 무릅쓰고 먼저 투자했잖아. 그죠? 그때 2년이 지난 다음에 VC가 100억으로 정해졌으면 나는 그거보다는 낮게 주식을 취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기법들이 이제 세이프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이프에. 그래서 이렇게 밸류에이션 캡을 씌우는 경우가 있고, 그죠? 요거는 뭐 나중에 요게 관심 있는 사람은 천천히 읽어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야, 네가 100억에 나중에 투자 받으면 내가 투자한 돈은 그거보다 30% 낮은 가격에 바꾸자. 나는 70억에 투자한 걸로 주가를 책정하자. 이렇게 이제 미리 정해 놓는 거예요. 그게 이제 디스카운트 하는 경우, 밸류에이션 캡이라는 걸 씌우는 경우, 이렇게 나눠진다 정도만 보시면 되고, 요거는 제가 이제 사례를 만들어 놓은 거니까 표를 자세히 보시면은 이해가 됩니다. 요거는 뭐 메인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끝내야 되겠다. 그죠? 힘들죠? 힘들어 죽겠다. 텀시, 요걸 마지막으로. 요거는 뭐냐면,
계약서를 맺는데 계약서를 맺기 전에 이런 주요한 내용으로 계약서를 맺습니다라고 투자자가 정리를 해서 창업자에게 주고 창업자와 논의를 하는 겁니다. 이때 논의가 다 돼야지만 계약서로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아까 보니까 나중에 텀씬 만든다고 했죠. 그 말은 뭐냐면 투자 조건에 대한 주요 항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하는 겁니다. 그거 보면은 이제 투자 조건이 어떻다. 그래서 그 예가 이제 그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야, 기업 가치는 얼마에 한다. 우리가 투자 방식은 뭐 보통 주로 얼마 한다. 혹은 전환상환 우선주로 얼마 한다. 그다음에 기업은 투자자에게 이런 의무를 해야 된다. 투자자는 뭐 이사 선임을 한 명 할 수 있다. 이런 조건들이 다 들어가는 게 텀시트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협상을 하는 거예요. 협상을 해서 그게 오케이가 되면은 계약서로 넘어가는데 창업자가 이제 보통 실수하는 게 투자자는 이런 걸 많이 해서 잘 아는데 창업자는 별로 안 하잖아요. 안 하니까 텀시트는 실컷 잘 협의해 놓고 나중에 계약서가 왔는데 텀시트에 없는 것들이 막 들어가 있다고. 그럼 투자자는 창업자는 잘 모르니까 그냥 실 넘어간다니까. 아까 아저씨가 그런 아저씨입니다. 어반베이스가 그렇게 다 당하는 거예요. 물어보면 또 괜찮다 그래. 그거 뭐 아무 의미 없어. 그냥 원래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항상 창업자 입장에서는 변호사 이쪽과 이 투자 쪽이나 창업에 관련된 전문 변호사를 항상 끼고 리뷰를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쫙 표처럼 해가지고 중요한 사항들을 이렇게 해놓은 게 텀시트이고 이게 뭐다? 계약서의 기본 골격이 되는 겁니다. 기본 골격이 되고 여기에 투자자가 자잘하게 창업자에게 요구하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창업자는 높은 가격을 받아야 돼요. 요구하는 게 적을수록 좀 싸게 줘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격이 있다고 해서 야, 내가 니네 회사 얼마에 투자할게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투자자가 여러분들도 이제 뭐 지금은 아마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기업 가치 그 스타트업 기업 가치를 내고 이런 거는 아마 따로 하시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기업 가치를 예를 들어 내가 냈어. 이 회사 500억짜리야 라고 냈어. 그래서 500억에 우리가 10억 투자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다고 해서 그게 오케이 되는 거 아니죠. 투자를 받는 쪽에서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그게 바로 합의 가능한 영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주식을 파는 거잖아요. 파는 사람은 비싸게 팔고 싶죠. 사는 사람은 싸게 사고 싶어 하는 게 생리입니다. 그래서 제한이 이렇게 다 달라요. 갭이 있다고. 갭이 있고 그다음에 야, 우리 한 500억 받고 싶었는데 그래도 한 300억을 목표로 하자. 그 대신 200억 언더로는 투자를 받지 말자. 이런 라인들이 다 있다고요. 투자자도 있고 창업자도 있고. 이 라인에서 서로가 만나는 이 부분이 합의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러면 투자자로서는 이 라인에서 가장 낮은 라인으로 끌고 가고 싶어하고 창업자는 반대로 가장 높은 라인으로 끌고 가고 싶죠. 이게 뭐냐면 딜 협상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 딜 협상 능력에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투자자는 투자자로서의 그 어느 정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 회사가 투자자로서 레퓨테이션이 얼마나 되느냐. 실제로 회사를 얼마나 도와줄 수 있느냐를 창업자에게 각인시키는 거고 반대로 창업자도 마찬가지죠. 우리 회사가 얼마나 매력적이어서 투자할 만하냐. 이걸 각인시키는 겁니다. 이런 게 있다. 그죠? 이런 거는 천천히 보시면 다 됩니다. 그럼 뭐 엑시스야 뭐 이게 제일 좋죠. 상장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IPO는 우리가 보통 IPO 한다 그러면 증권시장에 상장한다고 하는데 IPO는 꼭 그것만을 하는 건 아니에요. 원래는 공개적으로 우리 주식을 파는 것을 IPO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상장 회사도 이 공모 절차를 거치면 발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벤처 캐피탈이나 이런 데고 하는 거는 프라이빗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퍼블릭 오퍼링이 아니고 프라이빗 오퍼링입니다.
그래서 3호라고 합니다. 3호. 3호로 발행을 하고 상장할 때 주로 공모를 하기 때문에 IPO와 리스팅이 똑같은 개념이다. 그래서 개념은 요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장은 투자자도 원하고 창업자도 가장 원해요. 왜냐하면 상장이 일단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수단이에요. 창업자도. 상장하면 좋죠. 주식시장에 자금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기존 투자자들한테 이제 부담이 없어져. 왜냐면 그 이전에는 투자해놓고 야 우리 주식 언제 팔어 하는데 자기도 시장에 팔 수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상장한 회사는 알아주죠. 우리 뭐 코스닥, 코스피에 상장돼 있다. 그러고 창업자 입장에서는 폼 나죠. 집에 가서 엄마 상장했어 딱 하면은 와, 대단한데 되잖아. 그죠? 근데 이 문제는 이게 못 팔아요. 창업자들은 상장하면 못 팝니다. 상장하면 욕 허블나게 먹어요. 이게 주식 팔아가지고 욕 먹은 사람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창업자도 상장하면은 대부분 M&A로 빠집니다. 결국은 회사를 매각하죠. 매각해서 그 회사로 이제 완전히 빠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수합병이 있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그죠? 아직까지. 그래도 한 10년 전에 비해서는 많이 좋았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쭉 보시면은 제가 이제 인수합병에 대해서 정리를 한 게 있습니다. 요 뒤쪽에 이런 거 보시면은 합병, 그다음에 인수 같은 경우에 벤처기업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요게 많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회사는 인수하지 않고 망한 회사가 있잖아요. 망해가는 회사가 있어. 그러면 이 회사를 통째로 누가 사기가 부담스러운 거야. 그런데 이 회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나 브랜드나 뭐 이런 것들은 아직 쓸만한 게 있어. 그러면 이렇게 영업이나 자산을 양수도해서 인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망해가는 회사는 이제 그거 팔고 남은 돈으로 주주들에게 청산을 하죠. 그죠? 나눠주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케이스를 해놨으니까 보시면 되고, 이제 청산은 회사 문 닫을 때 남아있는 재산을 나눠서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 학교에서 우리 전공들은 제자 중에서도 이런 이제 청산을 한 친구가 있어요. 몇십억 받아가지고 사업 한 7, 8년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한 3, 4억 남았을 때 야, 조금만 더 하면 이것도 사라지니까 주주 여러분 이거라도 나눕시다 해가지고 청산했죠. 그죠? 이 청산을 할 때 이제 남은 걸 각각 주주들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죠? 그 남은 거마저 없으면 그냥 파산이야. 나눠줄 게 없어. 그러면 이제 파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실제로 벤처 캐피탈이 하는 게 펀드 만들고 투자하고 최종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투자한 자산을 정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이제 버라이어티한 거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어떤 직종에 있더라도 직간접적으로 아마 이제 이런 케이스를 만나기도 하고 또 접하기도 아마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관심 있는 분들 중에서 요 마지막 장입니다. VC에서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약간 본인이 이런 스타일인지는 알아봐야 돼. 하나가 뭐냐면 VC라는 게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비록 시답지 않지만 앞으로 좋을 것 같아서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낙관주의를 잘해야 돼요. 아이씨 세상 망할 거야 이러면서 VC를 하면 안 되죠. 망하는데 내가 왜 투자해. 그래서 앞으로 좋아질 거야. 뭐 인공지능이 뭐 어떻게 나와도 그래 괜찮을 거야 라는 이런 낙관주의가 내가 있느냐 하나. 그 다음에는 이게 다양한 기업을 만나잖아요. 다양한 창업자를 만나고 다양한 산업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호기심이 있어야 돼. 내가 호기심이 없으면 엄청나게 피곤합니다. 그죠? 내가 호기심이 있으면 그 일이 재밌어. 그리고 내가 모르는 분야도 빨리 이렇게
배우는 걸 좋아해야 돼요. 근데 그게 귀찮으면 VC하면 안 돼. 창업을 해야 돼. 창업은 지금만 하면 되잖아,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디에 귀인이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좋은 사람들, 예전에 스쳐간 사람 중에서 괜찮은 사람이 있어서 투자를 한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 또 반면에 항상 회의적인 사고를 가져야 됩니다. 누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괜찮다 그러면 저 새끼 말이 진짠가? 저 새끼 저거 사기 아니야? 이런 또 의심을 해야 돼. 그죠? 그 들고 억수로 착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VC 중에서. 다 망했습니다. 다 망했어. 왜냐하면 창업자 말 다 믿어. 어이구 그렇게 좋대요. 좋대요. 해가 투자하고 망해서 다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마음은 열리지만 항상 의심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뭐 결단력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이제 VC로 일하는 사람은 평판이 있어야 돼요. 그거는 창업자도 마찬가지죠. 내가 창업을 했는데 투자자가 나하고 이야기하다가 나 얘기하면 듣겠어요? 나 아는 사람 찾아가서 쟤 어떠냐 물어볼 거 아니야. 그것처럼 VC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투자를 할 때 창업자도 저 인간이 어떠냐 물어볼 거고, 그 다음에 내가 투자를 할 때 내가 평판이 좋으면 동료 다른 VC들이 같이 또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건 뭐 다 있으면은 불가능하죠.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조기엔 조금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벤처캐피탈 쪽으로 한번 가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다시 끝나려고 했는데 오버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정말 이거 좋은 기회예요. 여러분들 뭐 학교 다니면서 뜬금없이 이거 듣는 거잖아요, 그죠? 뜬금없이 듣는 건데 이런 뜬금없는 기회가 많지가 않고, 그리고 여기서 들은 것들이 앞으로도 이제 여러 경험이 있는 분들이 오실 건데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써먹을 때가 생각보다 많을 겁니다. 그래서 듣는 동안은 한번 열심히 이렇게 공부하고 물어보고 하면서 재밌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예, 내일 9시부터 다시 진행이 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마지막 날 저희가 실사를